세계가 양분돼가지고 냉전이다 보니까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거기가 붕괴가 되고 러시아도 연방이 해체돼서 뭐 나중에 개혁 개방을 하는 중국, 베트남, 뭐 헝가리, 폴란드 같은 이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인구들이 돈 많았겠습니까? 뭐 중국만 해도 엄청나죠. 예, 그런 인구들이 갑자기 그 자유시장에 편입돼 버린 것이죠. 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봉교실의 돈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구 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그 인구도 이제 그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자유진영의 자본주의 세계가 있고 아닌 세계가 있잖아요. 한동안은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또 그런 구분이 좀 생겨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인구 구조를 진영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돼서 제가 이번에는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이 유명한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2차 대전이 이제 끝난 이후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은 이제 그 체제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 유명한 이제 냉전이 시작됩니다. 핵무기가 개발이 돼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전쟁이 몇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무기가 아니라 체제 경쟁을 하면서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하고 좀 다르게 그때 미국과 소련은 이제 서로 연결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GDP 한 2% 정도 넉넉 잡아봐야 그 2%의 대부분도 또 에너지 관련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러시아는 에너지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철저하게 따로 놀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뭐 누가 먼저 앞서가고 뭐 선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면 우리 세계가 저쪽 세계의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유진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현재의 미중 갈등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정말로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정쟁이었는데, 그만큼 냉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게 종식되고 나서는 그 여파가 그 치열했던 것만큼 컸었습니다. 미국은 일단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중국과 수교를 하죠. 그때 중국과 소련은 같은 공산 진영이었습니다만, 중국은 역시 중국답게 공산주의도 이제 좀 달라요. 마오이즘이라고 해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서로 러시아와 중국이 뭐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국경 분쟁이 일어나죠. 소련군 사단 5개 사단이 그 국경 분쟁 지역으로 파견되고 하면서 중국이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때만 해도 마오쩌둥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소련하고 이제 어떻게 붙을 정도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었고, 이걸 이제 미국이 아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손을 잡으면 소련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은 국경선이 생기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중국이 이제 미국 편이 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개혁 개방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개혁 개방이 이런 그 수교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가 제 기억으로 9년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89년쯤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 91년에 이제 소련이 완전 해체되기도 하죠. 자,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인구적으로 어떤 거냐면, 세계가 양분돼가지고 냉전이다 보니까 자본주의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거기가 붕괴가 되고 러시아도 연방이 해체돼서 뭐 나중에 개혁 개방을 하는 중국, 베트남, 뭐 헝가리, 폴란드 같은 이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인구들이 돈 많았겠습니까? 뭐 중국만 해도 엄청나죠. 예, 그런 인구들이 갑자기 그 자유시장에 편입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외계인 20억 명이 와가지고 공장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저임금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싸니까 생산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생산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좀 지켜지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데 공산주의에서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거짓말같이 잡힐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냉전의 종식이라는 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이제 확 앞지르게 만드는 이제 구조적 요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차트를 길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뭐 글로벌 금리를 다 하려고 하다가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이때 이제 인플레가 컸으니까 높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79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요거 때문에 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벌커가 뭐 긴축이 있었고 하지만 이 수요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물론 79년부터 갑자기 공급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아니지만 달러가 강해지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플라자 합의하면 엔화 강세를 용인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엔화 강세를 용인한 이유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금리가 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아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2001년에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지죠. 이제 9.11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같이 낮추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지 2달 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 전 세계 무역량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부동산, 신흥국 부동산 때문에 버블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금리가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이게 다 한낱 꿈이었다는 게 금융위기로 드러나면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요 사건들을 몇 개를 나열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지금 보면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주요 사건 대부분이 공급을 늘리는 쪽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수요를 늘리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를 엄청나게 끌어당기면서 인플레 압력도 만들었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제품들을 싸게 전 세계에 공급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디플레가 아니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원자재에서 나온 이 정도 인플레보다 물건이 쏟아지는 공급 때문에 늘어나는 디플레 압력이 더 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산 진영의 저렴한 인건비들이 다 자유진영으로 넘어오고 이것들이 80년 이후부터 거의 이제 40년 동안 이어지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이어진 이제 글로벌 금리, 미국 금리의 이제 추세적 하락의 그 구조적 배경이 아니었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중국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은 이때 했다지만 이제 우리가 체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도시화되고 막 엄청나게 성장한 거는 이제 2000년 이후 정도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200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국 인건비가 얼마나 쌌냐면 뭐 미국도 원래 그 인건비가 비싼데 미국이라고 이제 다 인건비가 다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좀 더 받고 뱅커들은 더 많이 받고 그럴 텐데 그래서 노동을 하는 이제 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34배 정도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인건비가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면 인건비가 30분의 1로 떨어지는 3분의 1도 아니고 3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대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도 얼마나 남는 장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으로 공장이랑 공장은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중국의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르긴 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도 어떠세요?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을 보니까 먹는 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른 게 있다면 이제 인건비는 좀 올랐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최근 자료는 제가 구하지 못했고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 노동임금이 중국 노동임금의 한 5배 정도로 34에서 사실 20년 만에 쫙 빠진 거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이제 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저렴을 하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데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가 2018년 기준으로는 이제 프랑스의 노동임금이 헝가리의 한 3배 정도로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쉽게 말해서 중국도 돈을 많이 버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월급 줘가지고 일을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도 그건 최근의 이야기고 최근 2000년만 하더라도 34분의 1이었다. 그럼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보다는 이제 디프인플레 혹은 디플레로 갈 수 있는 요렇게 되는 이런 구조. 사실 중국이 요때 시작하고 요때 한 번 더 짓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가 싸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진국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요즘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리쇼어링이잖아요. 이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빼진 않더라도 새로운 공장은 이제 미국에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중국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재벌들은 현재 없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또 노동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요즘 이제 미국 관련 외신을 보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이제 파업이 크게 이슈가 됐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파업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제 다 3사가 모두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포드하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4년 반 동안은 임금을 이제 25% 정도 이제 인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가가 5% 오른다면 그걸 보존해서 그 인상률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노조가 주장한 거는 뭐 40% 인상이었는데 그건 한쪽의 주장이었으니까 25%이 정도면 사실 미국 노조가 뭐 파업해가지고 뭐 성공한 지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 25% 정도 이렇게 임금이 인상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받느냐 해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40시간, 이제 잔업 없이 딱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 노동자 중에서는 이제 좀 높은 테이블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연봉이 한 84,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될 건데, 뭐, 그렇게까지 높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도, 지금 인건비가, 그 노조의 힘이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약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 노조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국 노조의 역사를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면 헨리 포드의 이제 모델 T 이거 다 기억을 하실 건데 그때가 1910년 정도였는데 그때 미국의 이제 노조 가입률 한 10%가 조금 넘었다 그래요. 사실 뭐 미미했던 것이죠. 미미했던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대공황이 펼쳐지니까 대공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엄청난 디플레잖아요. 공황이라는 건 수요가 없어지는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기업이 매출이 없고 기업이 매출이 없으니까 기업이 망해서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직장을 잃으니까 돈을 더한 있던 수요는 더 없어지고 이런 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당시 로즈벨트 대통령이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흔히 이제 뉴딜 정책을 써서 막았다. 요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좀 디테일 들어가면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국에 이제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인 출신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대통령은 이제 아무래도 링컨일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 출신에서는 당연히 로즈벨트죠. 실제 다 임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4번이나 임기를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재선까지 밖에 못 하잖아요. 를 만든 사람이 로즈벨트입니다. 사실상 이제 암살을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했으니 거의 종신형 대통령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 전쟁도 이제 많이 겪었고 하는데 일단은 대공황의 탈피였다. 그러면 대공황이라고 하면 디플레이션인데 이제 디플레이션을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디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후버 댐이라든지 이런 토목 건설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댐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실업자들한테 이 잡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케인즈식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거 나오기 전부터도 정책이 있었습니다. 뉴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책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이제 일단은 농촌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루즈벨트 행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뭐 그때 구제역이 돌거나 뭐 광우병이 돌거나 한 건 아닌데 돼지 620만 마리 그리고 미국은 소를 더 많이 먹겠죠. 소 2,800만 마리를 그냥 도살을 합니다. 이제 공급을 줄인 거죠. 근데 그냥 다 없애면 안 되니까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일단 동물들을 이제 죽였으니까 앞으로 출하량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급을 제한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수요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민주당이 흑인들은 원래 공화당 쪽이었거든요. 링컨이 노예 해방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그 흑인하고 히스패닉을 가져가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 공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 부분도 이제 기업 활동을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고 너무 많이 만들지 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물건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정부가 정해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만들어. 여기까지만 만들어. 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인데. 예. 근데 공산주의는 이제 100개 만들 수 있으면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130개 만들어라. 뭐 이런 게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 이제 거꾸로 대공황이니까 적게 만들어가 된 거죠. 뭐 방향만 다르지만 약간 뭐 전략적 공산주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를 살리려고 하면 그 수요를 살린다는 게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장에서 잘렸거나 아니면 곧 잘릴 것 같으면 누가 돈을 쓰겠어요? 미래가 불안한데. 그래서 노조의 힘을 이제 강력하게 키워줍니다. 안 잘리는 사람들은 임금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해고나 이런 것들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좀 키워서 좀 이렇게 실업을 좀 줄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 독수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도 지금 뭐 노동운동 하면은 제일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노사정이 뭐 대화를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사정이라는 노조, 사측 그리고 정부잖아요. 이게 3자 합의체가 요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라면 이제 그 뭐 노조도 힘이 약했고 그냥 경영진들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였죠. 그게 또 자유주의이기도 했고. 그런데 노조한테 좀 힘을 줍니다. 힘을 주려면 어떻게 주느냐? 일단 이 노조는 이거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 단결권 그리고 이제 교섭권, 교섭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주면서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파업을 해서 이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노조한테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정부도 끼어들어서 노사정 합의체를 이제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노사정 합의체에서 뭐 기업의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다 강제를 하지 못했고 그런 노사정 그 3자 합의체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이 정부가 이런 걸 뭐 해썹 마크 같은 걸 달아줘요. 파란 독수리 달아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혜택을 줍니다. 권고 사항인데 약간 이거를 좀 붐업을 시켰던 것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35년쯤 가면 이게 아예 이제 법제화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와그너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 와그너법이 나오면서 실업급여라는 것도 처음 생깁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최고로 그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이유는 사실 이런 것이죠. 현재 노동운동이라든가 이게 진보들이 하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실제 법제화의 국가 시스템에 녹인 실질적인 사람은 루즈벨트니까. 그래서 링컨은 나라가 쪼개질 만한 갈등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나라가 분열되는 걸 지켜서 지금 현재 유일 패권국 미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면 루즈벨트는 그 강력한 국가 안에서 미국인들도 같이 커갈 수 있는 진보적 가치를 이제 제도화시킨 그런 대통령이라서 각각 존경을 받고 있구나. 뭐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루즈벨트가 왜 그랬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대공황이니까. 대공황이니까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막 하니까 노조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든 그 실업을 좀 줄이게 하고 그리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 정부와 노조가 입김을 자꾸 불어넣어서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공황이라는 건 너무 살려는 사람 10명인데 물건이 100개씩 쏟아지니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디플레 공보고 이거를 50개, 30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줄어들면 그나마 살아남는 애들이 좀 생기니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제 수요가 다시 올라오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든지 한쪽에다 힘을 실어주다 보면 한쪽이 너무 힘이 강해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대공황은 또 2차 대전 때문에 그냥 정리가 확 돼버린 것이죠. 수요가 없는 게 대공황이었는데 미국은 뭐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양쪽에 다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법은 그대로 남아 있고 노조의 이제 파워는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조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노조가 힘이 세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플레가 생기지. 인플레가 생기지. 왜냐하면 노조들이 기본적으로 뭐 기업들이 뭐 많이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 월급도 많이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생산에 있어서 약간 좀 방해가 되지 않. 그러니까 임금을 싸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는 건 둘째치더라도 임금을 싸게 하면 이제 물건 가격을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공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노조가 이제 힘이 강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긴 좀 힘들게 되는 것이죠. 힘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45년에 이제 일본까지 항복을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딱 끝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한다고 풀어놓은 돈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 하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급을 늘려야지. 공급을 늘려가지고 인플레를 좀 어느 정도 박아내야 되는데 공급이 빨리 안 늡니다. 왜? 생산량 같은 것들은 이제 노조들이 월급이 똑같으면 일을 더 안 하려고 하고 일을 더 하면 이제 월급을 또 많이 올려달라 이런 식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 국면에서 생산을 빠르게 늘리기에는 좀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47년쯤 되니까 데프트 하들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로 치면 업무 복귀 명령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 통과가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초기 때 운송노조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복귀 명령을 하고, 복귀에 응하지 않으면, 뭐 이제 앞으로 좀 불이익을 주겠다. 뭐 요걸 한 거죠. 이게 데프트 하들리법입니다.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는 좀 루즈벨트 때 만든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진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화물연대 이런 데서 좀 더 강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노 대통령이 안 해주니까 파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파업이 계속되면 국가 물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제정한 법을 이제 윤 대통령이 사용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노조 잡는데 필요한 법을 이제 그 우리나라 진보 대통령이 준비를 했었구나. 참 역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업무 복귀 명령이 47년에 처음으로 통과가 되고 근데 그 복귀 명령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일단 그냥 이걸로 좀 많이 갔던 건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50년 되면 한국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고 한국 전쟁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인플레가 찾아왔는데 이것도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인플레가 있는데 또 이런 식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하다도 안 돼서 59년에 이제 노동조합의 이제 부패를 이제 감찰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이제 업무 복귀 명령이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노동조합들의 이제 부패 혐의들을 이제 감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인데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회비를 걷는데 그렇게 돈을 걷었으면 다 이제 영수증을 공개해. 회계 장부를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해라 가지고 이제 막 물어뜯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낸 돈을 세액 공제해 줬는데 그거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회비가 안 거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계를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복한 건데 사실 미국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못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미국은 뭐 59년, 뭐 47년에 있었던 게 우리는 23년에서야 구경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복귀 명령이 47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78년까지는 뭐 거의 뭐 40번 넘게 발동이 됐다 그래요. 그래도 별로 기세를 막지를 못했다. 힘은 실어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실어준 것이지. 예. 대공황이라는 디플레 국면에서는 이게 맞았는데, 인플레 국면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70년대 때 73년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79년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경제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인플레는 다 애교였던 것이죠. 사실 이거는 또 경제 외적인 일입니다. 오일 쇼크는 이제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했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당시만 해도 냉전 이었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을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돈을 계속 풀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터져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파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뭐 공부했던 분들은 다 그냥 이제 빨갱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 보였으니까요. 그 잘 나간다는 뭐 미국, 영국 인플레이션 앞에서 허덕거리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차라리 그 시절에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들은 더 훨씬 좋았거든요. 그때 74년도까지 아마 북한이 우리보다 GDP가 높았을 겁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좀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1차 오일 쇼크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잘 살고 평등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뭐 빨갱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는 약간 이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 인플레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 때문에 이 자유진영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유진영이 맹주인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특단의 조치를 이제 이 두 분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마가렛 대처하고 레이건 대통령인데 대처 수상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노동조합과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레이건 같은 경우도 뭐 전쟁한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국가노동관계위원회라는 이제 그런 그 자문위원 그 백악관 직속 기관에다가 노동관계위원회면 이제 노동자들이나 노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전부 다 반노조 이제 인사들을 다 채워놔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노조 탄압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뭐 노조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인플레이에서 해결을 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잖아요. 금리를 극단적으로 높여가지고 그냥 수요를 아예 작사를 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잡는 겁니까? 그냥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휘발유를 마시는 거랑 그나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밥 먹으면 뭐해?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살은 빠지면 그게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인플레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그냥 생산 늘리는데 생산에 방해가 되는 노조를 일단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노조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이제 파이팅에 들어갔는데 첫 판에 이제 레이건이 대승을 거두죠. 미국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훨씬 항공기가 우리로 치면 이제 거의 그 빨간 광역버스 그런 기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공항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항공 관제사들의 이제 노조가 있었습니다. 항공 관제사 노조는 아예 그냥 레이건을 대선 때 공개 지지를 했던 그런 노조였어요. 완전 뭐 좌파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화당 후보를 이제 공개 지지를 했던 노조였는데 뽑고 나니까 이제 노조들을 이제 탄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화물연대랑 좀 비슷하죠. 미국에서 관제사가 없으면 비행기가 뜨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빌미를 잡고 이제 레이건 행정부를 이제 흔들려고 했는데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4시간 만에 레이건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업무 복귀 명령을 딱 때리고 이 발표한 시간부터 48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조건 해고고 해고 수준이 아니라 재임용도 절대 없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900명인가는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해요. 근데 복귀를 하지 않았던 이제 10,000명 넘는 11,000명 정도 되는 그 관제사들이 진짜 48시간 이후에 모조리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이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타협이 없다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노동조합이 갑자기 쉽게 말해서 이제 급격하게 힘을 잃었던 것이죠. 이게 레이건과 대처의 인플레 대처법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절대 나타나선 안 되는 치명적인 버그고, 이걸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자본주의가 붕괴가 돼서 미국과 영국의 자본주의가 붕괴가 되면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 안보, 그러니까 체제 경쟁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그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즈벨트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레이건은 되게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두 대통령은 처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루즈벨트는 대공황이라는 디플레이션하고 싸운 거고 레이건은 인플레를 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다를 뿐이지 그 주어진 상황에 해야 될 일을 좀 강하게 원칙대로 밀어붙인 건 둘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겉보기에는 루즈벨트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레이건은 피도 눈물도 없고 안전자리에 풀도 안 날 것 같지만 뭐 대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을 때 뭐 장례식도 입찰해가지고 제일 싼 데 해야 된다 이런 조롱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거대한 위험을 좀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큰 틀에서는 살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미국과 영국 자국 내에서는 당시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 내에서도 제법 지금보다는 컸었으니까 그 자국 내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을 빼고 또 생산 기지를 그때는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 싸게.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줍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니까 비용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를 죽여서 인건비를 낮추고 그리고 감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줄여서 기업들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인건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노조를 다 없애도 중국처럼 못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싼 데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말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계화고 그래서 인플레이에 맞서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공급의 판을 국내에서 글로벌로 넓히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굉장히 힘이 빠지죠. 물론 뭐 업무 벽기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공장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 그럼 우리는 제3세계 가서 할게. 중국 가서 할게. 뭐, 멕시코 가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거 괜히 임금 인상 주장을 했다가 일자리 자체가 날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끝발이 안 먹히는 거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이후로는 실제 임금 상승률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좀 생기는 거는 이제 그런 부작용은 생겼는데 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처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제가 빨갱이 시절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학을 떼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노동운동에서 포차를 다 떼버린 게 신자유주의니까. 그냥 임금 싼 데로 가버리고 아니면 파업하면 때려잡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루즈벨트 때도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도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인플레 국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인플레가 끝나고 디플레 국면에서도 세계화 때문에 노조의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또 심각해졌던 것이죠. 이게 어느 쪽이든 그때그때 필요한 처방은 다 맞는데 그게 관성을 타고 너무 오래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분위기를 보면 8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노조로 승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딴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이제 그 러스트벨트의 상징 자동차 산업에서 노조가 승리를 했다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테슬라 같이 새로운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내연기관 거기서 나왔다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판이 바뀌었거든요. 세계화야말로 생산 기지를 제3세계나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는 거야말로 미국 노조에 있어서는 최악의 그 악재였는데 러우 전쟁이 생기고 미국하고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재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뭐 사인하고 있어요.
IRA가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방지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근데 그 공급을 미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미 국내. 왜? 전 세계에 공급이 부족했던 건 아닌데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무슨 전쟁이나 이런 외적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와야 될 필수 문자가 빨리 안 오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것들은 미 국내에서 하고, 그리고 혹시 의심되는 국가들은 빼고 안 의심되는 국가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의 목표지 않습니까? 실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생산 기지를 다 외국으로 내보냈는데 이제는 일부라도 미국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힘이 빠지던 거에서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항공관제사 노조의 이제 참패 이후 81년 이후 거의 42년 만에 노조가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옮길 데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분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 인건비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중국으로 공장을 갈 때 초반에는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고 온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는데 이제 시장조차도 둔화가 되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옮길 때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옮기는 매력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 제조업이라는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뭐가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일 건데, 인건비 부족한 건 정부가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IRA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2차 전지도 그랬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기억을 나실 건데, 이것은 루즈벨트의 독수리 혁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많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은 감세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줄어드는 거를 좀 방어를 했다면, 바이든은 이제 민주당이니까 반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세금을 깎아주나 보조금을 주나 결과적으로 똑같잖아요. 받을 돈은 그대로 받고 다시 돌려주는 거가 민주당의 이제 방식인 거고, 레이건의 방식은 받을 돈을 안 받고 주지도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겠습니까?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생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는 걸 가지고, IRA,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도 방법론적인 차이지, 결과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보조금이고요. 그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제 지탱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없었던 구조고, 앞으로의 노동 임금 상승의 그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건 또 크게 보면 또 뭐겠습니까? 공급 자체는 똑같아요. 중국에서 100개를 만들다가 미국에서 100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100개를 만들면 비용이 30%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30%를 정부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은 100개인데 30%라는 이제 그걸 메워주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게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에 녹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조금처럼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를 높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시급이 2달러였는데 이것 때문에 3달러가 되면 그만큼 1달러만큼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냉전 끝나고는 미국의 노조의 힘을 왕창 한 큐에 빼버리고 할 정도로 노동인구들이 우르르 들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 와중에서도 미소 냉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화 되던 게 적어도 멈추거나 일부 후퇴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크게 줄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공급은 별 차이 없이 그냥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수요가 견인이 되죠. 돈을 뿌려야 되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거는 예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러니까 인구만 보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특히 이제 공급을 주로 하고 있는 제조업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힘이 글로벌리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은 그 지금 뭐 미중의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냉각되는 이런 글로벌 그 분위기가 공급에 있어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침공만 안 했으면 독일은 여전히 값싼 러시아 가스를 갖고 와가지고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며 생산을 잘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러시아 가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못 쓰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게 전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급은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러시아 가스가 끊겼다고 해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의 이제 인플레 상승 요소고, 그러면 냉전 종식 그리고 중국의 참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쭉 한번 빠졌고, 그럼 그 예전에는 쭉 한번 올라갔으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거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때하고 요때 갈 때는 일단은 냉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냉전이라는 건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소련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었고, 그런데 소련이 죽는 바람에 소련 관련된 애들이 다 자유진영에 편입되면서 피해를 늘렸다는 것인데, 미중은 정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이 오바를 하니까 선을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뭐 붕괴시키면 미국한테 좋을까요? 지금 중국 알리바바에서 팔고 있는 것들 다 미국 아마존에서 현지 생산해서 만들어 팔면 가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라던가 이렇게 국가 핵심 산업들은 안보 차원에서 그냥 하겠다는 것이고 보조금까지 지어줘 가면서 나머지 것들은 중국의 역할이 그대로라니까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이제 좀 오바고요.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멋지게 표현하면 변동성의 시대다. 요때처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공급도 요때는 공급이 팍 늘 때였는데 요때는 70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때는 수요가 폭발할 때였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좀 올리고 했었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뭐 높아진다는 게 생산도 하지만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돈 쓸 일이 많아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신용을 엄청 일으켰기 때문에 요때는 인구 프리미엄으로 인한 초과 수요가 분명했던 시기고, 그리고 요때는 냉전 종식으로 인한 공산 진영의 노동력 공급이 확실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좀 움직였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어느 특정 어디에서 와리가리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40년간 추세 하락은 이제 끝났다. 왜? 40년간 추세 하락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무력화되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것도 생긴다. 반대되는 것 첫 번째 인구, 그리고 무력화되는 거는 중국의 생산 능력,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중에 뭐 많은 것들이 반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물가가 일단은 내년쯤에는, 저는 내년 초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올렸던 많은 이유들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종착지는 과거보다 높을 것이다. 최소한 뭐 2% 올리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한도가 높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가 10년 동안 그랬잖아요. 물가 2% 목표제가 있었습니다. AIT 기억나십니까? 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평균 물가가 2%될 때까지 완화책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동안은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물가 올리는 게 목표라고 연준 의장이 얘기할 정도의 시기는 한동안 없을 것 같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물가가 높으면 PC 기준으로 한 4 정도 되고, 낮으면 PC 기준으로 한 2 정도 되면서 한 3회 허가리 하는 그런 거 안에서 장기 금리는 한국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와리가리하는 변동성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뭐 좀 고민 좀 해보면요. 뭐 일단 인플레이션 연대하고 2000년 초반 때는 이제 가치주가 좋았던 것도 기억은 좀 해볼 만하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높아버리면 자금을 땡겨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돈 버는 그런 회사들이 확실한 성장성이나 혁신이 없는 이상은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는 한번 보셨잖아요. 근데 아직은 가치주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높은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 인하되면 성장주 쪽으로 뛰어가지 지금 가치주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금리 인하도 이제 할 만큼 됐고 어느 정도 적정 레벨을 찾아가는데 그 적정 레벨이 예상보다 높다. 이러면은 뭐 가치주의 시대가 잠깐이라도 올 수 있다.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근데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고요. 내년 중반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평화와 풍요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세금 때문에도 피곤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늙어가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죠. 나라가 써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화 시대에는 그게 신장 위구르든 어디든 비용만 싸면 갔는데 이제는 그 AI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위가 되는 것.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곳으로 생산 기지가 가지 인건비 싼 데가 대부분 좀 불안한 데잖아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시켜주면 감사합니다 일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불안했지만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불안만 하지 실질적인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 불안한 데는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예를 들어 가자지구의 인건비가 60분의 1이다. 그럼 가자지구에 공장 지으실 분 없잖아요. 언제 뭐 하마스가 뛰어들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난 40년 동안은 어떤 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것 같냐라고 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 여기 청년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뭐 아직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든지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좀 제대로 된 기업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데를 가겠느냐 기술 우위 AI 관련을 하려면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를 이제 뭐 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도 불안한 곳이니까 불안감을 줄여주는 정부의 안보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한미일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면 한국이 언제 그 정사장포에 두드려 맞을지 모르는데 대형 이렇게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진통을 겪고 나면 모든 경제가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 여기서 이 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그 산업과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비싼 데서 하려면 뭐겠습니까? 왜 AI가 뜨고 로봇 테마가 뜨겠습니까? 사람이 비싸면 사람을 안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만들 때는 자동화 로봇 같은 거.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화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100으로 보면은 일본도 한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중국하고 뭐 미국도 30%, 40%도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노조에 한창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사람 뽑기가 무서우니까 이제 기계를 옛날부터 진심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도 이제 노조가 다시 강해지고 있죠. 중국도 예전처럼 이제 인건비로 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생산 자동화 들어가겠죠. 로봇 그리고 사무 쪽에서는 AI 같은 게 앞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간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차트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눈여겨볼 섹터는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곳에 좀 기회를 찾아보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른 정보 이런 것 좀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오픈 채팅에도 찾아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